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네요. 다음 주 중간고사 기간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일정을 못 알려드리고, 저도 이거를 학교에서 공지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라, 공지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봤더니 비대면 시험이 이제 줄을 이뤄서 시험 방법은 제가 공지해드리고 시험 시간을 어떻게 할지 조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안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투표를 하시면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투표된 쪽으로 해서 제가 뭐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음,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그 편의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제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지난번 그 수술 받은 거를 검진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혹시 또 입원하게 되면 어 이제 그 병원에서 시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거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세요. 뭐. 근데 크게 별일 없으면 따로 입원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새는 검사 받는데도 입원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죠? 지난 시간 거부터 복습 한번 하고 하도록 하죠. 타당성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뭐와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일단 시장성 분석이 있다 그랬죠. 시장성 분석은 지역 경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안에 시장, 우리가 어떠한 타겟층이나 어떠한 수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시장을 보면서. 그래서 시장성 분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경제성 분석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돼요. 시장이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이나 뭔가를 했을 때,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 시점과 타이밍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사업성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 경제에서는 모든 토지의 사용 용도, 그쵸? 여기 뭐 주거 지역이 맞냐, 상업 지역이 맞냐, 뭐 공업 지역이 맞냐, 그리고 여기에 더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지역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역의 인구, 어, 쉽게 얘기를 하죠. 지역의 뭐 용도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주거 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역 인구가, 음, 20대가 많다. 그럼 어떻게 돼? 20, 30대가 많다. 20, 30대 초반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원룸 오피스 정도를 지어서 임대사업 쪽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30대 중반 이후부터 40대가 많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집을 대출을 받거나 뭐 이제 사회생활을 한지 어찌 됐던 뭐 한 5년에서 6년 대출도 잘 될 거고 이게 만약 정규직으로 취업이 됐다면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잘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 20대 이제 30대 한 33세에서 4세부터 해서 40대까지는 적은 아파트 평수를 원하겠죠. 왜? 일단은 이제 신혼 경제적 부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한 2, 30평대를
지역을 선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이가 생기고 뭐 좀 늘어나는 지역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세분화를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40대 이후가 많다. 그러면 아이들 방도 하나씩 내줘야 되고 이러면 최소한 예전 기준으로 4인 기준을 잡았을 때 어떻게? 방 최소한 부부방 하나, 아이들 방, 그 다음에 뭐 화장실도 2개, 부부 거 따로, 이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 따로, 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 인구를 분석하는 이유들도 토지에 어떠한 가격에 맞춰서 어떠한 물건을 공급하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지역 소득 수준이 어떠하냐. 어, 뭐, 그,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그, 이런 인테리어 하는 거와 타워 팰리스나 이런 데 인테리어 하는 게 좀 틀리겠죠. 그, 판매 분양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소비해 줄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뭐 강남인데 이렇게 강남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좀 옛날 시골틱하게 했다. 이게 분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또 저기 뭐 밀양이나 이런데 이거는 지역에 대해서 소비 수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지역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시고 이러는데 막 최고급 대리석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깔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뭐 인테리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아파트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뭐 지금 보시면 기업형 농가들은 뭐 우리 수입이 한 10억에서 20억 돼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건 일부고 만약에 그 그쪽에 필요한 주거에 대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큰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의 교통은 어떤가. 여기를 이게 지역 교통은 유입할 수 있는 인구를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안산 라인이 요새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들썩들썩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요? 4호선 라인보다는 여의도에서 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용도가 뜬 거예요. 뭐 여의도 쪽에 이렇게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다양한 분들 증권사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 그러는데 안산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지역 교통이 만들어지면 뭐 가격도 좀 저렴하고 직접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는 내가 감안하고 다니겠다. 그러고 거기서 오피스텔 살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쪽에 30평이나 4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게 지역 교통을 분석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에는 확정적 사용 용도 토지, 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뭐 녹지로 잡혀 있는데 이게 용도 전환이 가능하느냐. 안 된다 그러면 상업지역의 주상 복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분양을 해서 주거에 대한 그 욕, 그 욕구나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토지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다 틀리니까 상업지역이라 그러면 뭐 주거지역을 꼭 더 필요로 한다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겠죠.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이제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구와 지역 소득 수준을 포함해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들이나 주변에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저는 주거를 예를 들게요. 공업단지나 이런 거 원래 개발 때부터 뭐 산업, 혁신, 뭐 화학, 공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정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문제를 갖지는 않는데, 근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쪽이 지금 시와 쪽이죠. 거기 뭐 홍수나 이런 게 한번 나면 침수가 많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특정 용지에 관한 특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거 용도의 토지가 필요한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상업용지 주상복합 뭐 이렇게 전용이나 아니면 녹지를 사서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주변에 녹지가 있느냐, 가용성 있는 토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에는 우리가 요새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막 묶어 놓으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주식으로 가고 있죠. 어, 그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들썩거린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게 개발을 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바라보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맺는데 그 기간 동안 투자 유치가 가능할까, 사업성이 나올까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손익분기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시작이 되죠. 왜냐? 선분양이 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선분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상 토지의 수익성.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걸 살 수 있는 지역 인구와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뭐 지역 교통이나 도로망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뭐 용도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를 종합해서 보는 내용이었어요.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그런 분석이란 무엇이냐, 적용 분야에 따라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인가, 재무적으로 수입성이 있는 사업인가, 아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인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음, 이런 타당성 분석이 왜 생겼을까요? 예전 같으면 뭐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지으면 다 팔리니까 이런 분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좀 되게 재밌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오히려 20평대 아파트가 미분양 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정말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던 20평대를 팔아서 수원이나 뭐 요런 데 쪽으로 이제 40평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 99년에 이제 아크GIS를 배우면서 2000년도죠. 2000년도에 아크GIS를 배우면서 그 분석을 해봤어요. 그 저도 이제 그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그때부터 눈여겨 봐왔었기 때문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20평대가 미분양이 나고 40평대가 분양률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았어요. 뭐 미분양률이라 그래서 그게 뭐
미분양률이 요새처럼 뭐 한 30%뭐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한 3%, 4%요 정도 날 때였거든요. 타당성 분석이 고려적인 프로젝트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수익성 사업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 왜?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이 목표기 때문에 이제는 공기업, LH공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업성 평가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수익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한 평가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수익성 분석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고려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게 타당성 분석을 하면 이건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석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뭐 타당성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 이게 100% 되는 아니죠. 될 확률이 높아져. 이러이러한 가정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5년 안에 그리고 이제 그때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뭐 인프라 시설 그 다음에 지하철 뭐 도로나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뚫린다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이게 뭐 100% 분양이 되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100%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면 투자 사업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100% 됩니다. 이러고.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이전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령한 목적,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설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게 목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 우리가 뭐 분양을 선분양, 후분양 뭐 그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주거단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상업 시설을 분양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이어서 주거를 같이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왜? 상업시설이라는 거는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원래 상업용지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게 아무리 비싸도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를 잘 하셔야 돼요.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하에 프로젝트가 적합한지 아닌지 확률이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지 아닌 건지 보는 것이죠. 여기서 재무적 측면에서 보는 타당성 분석을 사업성 분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업성 분석이 우리 타당성 분석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업성 분석이에요. 이 타당성 분석에. 그 다음에 공공 입장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경제성 분석이란다. 그런 거죠. 여기에 공원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우리가 1인당 녹지 확보율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는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나타냈느냐에 대한 것들 그의 타당성 분석이죠. 사업성 분석은 사업성 평가 지표 가격이 기준이 되죠. 세금이나 이자, 이전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도 일반적이고요. 세금이나 재무적 할인율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을 할인된 비용으로 나누까 1보다 클 때는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는 것이고 작을 때는 없는 것이다.
수식은 이렇게 된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이랑 뭐 이런 데 가시면 선배들이 알아서 엑셀로 탁 짜서 줘요. 거기서 숫자만 잘 입력해서 뽑아내시면 돼요. 자, 사업성 분석은 순 현재 가치는 프로젝트로 발생한 할인된 전체 수입에 할인된 전체 비용을 빼준 값이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가치가 이게 프로젝트에서 그 전체 수익이 날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들 다 빼준 값. 그 순현재 가치보다 클 때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다고 하겠죠. 이게 프로젝트 이행 후에도 전체 수입이나 이런 걸 다 이제 할인을 제했는데 똔똔이 되거나 영영이 되면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비용을 못 건지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난다면 손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겠죠. 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도 아마 선배들이 엑셀로 잘 짜 놓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과 수입, 비용 뭐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인종의 평균 수입률이라 그러죠. 뭐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돼요. 왜? 이게 한때는 그 돈이 먼저 마이너스가 날 때가 있고 플러스 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수입 변곡선이 어느 정도에서 수익이 날 건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비용 및 수입 추정. 뭐 투입 비용은 토지비 및 소유권 이전 등비비, 공사비,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운영비, 광고 선전비, 제세 공과금, 뭐 부가가치세, 미술 장식품비,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제일 이해가 안 가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 예비비. 그리고 여기서 가장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공사비, 설계비, 철거비 요 세 개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제일 먼저는 철거비가 제일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철거를 하는 사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좀 대형 업체들이죠. 이런 사업체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중심을 보시면 꼭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개발 예정지나 이런 데를 좀 많이 가봐요. 이 사람들도 철거비를 계산할 때 어느 정도 건축이 돼 있고 몇 년도에 지어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철거 비용이 좀 틀려지거든요. 자, 뭐 안산에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다. 그러면 철거비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조금 일반대보다 적게 나와요. 왜 그러냐? 거기는 철근이나 그 배관 중에 구리관을 많이 썼어요. 그 옛날 풍산 동파이프에서 동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재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는 비용? 뭐 건축물을 부시기는 하지만 거기서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미리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있거나 아는 사람들은 그 업체들이 어딘지 알고 그 중에서 이제 영업이나 견적 뽑는 쪽이 누구인지 회사 들어가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동선을 좀 잘 살펴보거나 그것만 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여기가 될 것 같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비비가 문제인데, 예비비가 뭐 맨 처음에 몇 프로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나오면 제 미리 얘기해 드렸던 거, 이 그 뭐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처리를 예비비에서 다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조합원들 간의 소송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예비비가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일단 법원에서 뭐 사업을 일단 중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공사 중인 뭐 비용이나 그 공사 사업 기간 중단 기간에도 어쨌든 공사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 그리고 금융 이자비들을 다 내셔야 돼요. 그 조합원께서.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자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뭐 투자 수입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하실 때. 수입 항목은 프로젝트의 최종 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부 항목은 비용에 비해 간단합니다. 당연하겠죠. 아파트와 근린 시설에 대한 분양 수익과 분양 이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체계 분석 표로 그때 해왔죠. 분석 전체, 뭐 사업 개요, 투자 계획과 분양 계획, 할인율 설정, 그 다음에 직접비 간접비 추정, 연차별 투자 비용 추정, 용지 분양 가격 추정, 연차별 분양 추정, 이 현금 흐름 작성표, 사업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4단계로. 자, 뭐 이 분석 개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할인율은 금융이자를 얘기하는 거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1차년에는 아파트 연립 먼저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업용지가 같이, 그 다음에 근린생활용지랑 같이 이렇게 분양이 되죠. 이제 공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용지별로 분양. 왜? 아파트 연립이 미리 안 지어지면 상업용지나 이런 것들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져놓고, 야, 난 여기다 졌어. 여기다 이렇게 질 거야. 라는 확실한 말뚝을 박아두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상업용지나 업무용지 이런 것들이 따라서 분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나눠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여기 일단 말뚝 받고 공사 들어가면서 뭐를 만들어요?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거기서 선분양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하게 여기를 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뭐 4차년 끝나고 5차년도에 분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그 비용을 가지고 나머지 용지들을 이렇게 프로스대로 나눠서 분양을 하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인 투자 방법,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한꺼번에 하다 보면 너무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성의 불확실성, 뭔가 이런 것들 미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신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선분양을 요 정도, 한 30% 정도 하는 거예요. 자, 경제성 분석은,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은 기업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분석 대상은 일반적으로 공공투자 사업이나 정책, 한마디로 말해서 상식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1단계 정책 단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나 시도 지사장들이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분석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료 수집하고
분석 실시하고 결정 및 선택 단계, 이렇게 5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 분석의 5단계 과정은 1단계 정책 과정 단계. 그러면 무투자 대안, 뭐 정책 시나리오에서 무투자 대안, 투자를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도심지 내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그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아파트를 단지를 지을 때 가장 공원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냐. 그럼 그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 땅에다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지역은 투자를 안 하고도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의 효과와 범위. 그것을 만약 공원을 만들었을 때 몇 동 몇 동 몇 동은 공세권이라 그러죠. 공원이 엮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올라가죠.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요새 한강 뷰도 뭐 이렇게 있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 사용 시설 이용자들은 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만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책의 제한 조건, 뭐 예산적 측면, 사회적, 환경적 측면, 뭐 거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태릉 개발을 반대하는 이준석입니다 이러고, 의원이 아니죠. 전 의원이죠. 전 의원. 뭐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계속 반대를 얘기하고 있고, 왜? 거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적인 인프라 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어찌 됐건 그 조금 다른 인프라가 들어오기 전에는 더 이상 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 도로나 이런 것들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제 변수,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죠. 더 이상 뭐 이준석 의원도 그러면 SOC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해라. 그런 통제 변수가 그럼 언제까지 거길 뭐 도로를 하나 더 뚫어줄게, 이런 게 연결된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할인율 및 분석의 시간적 범위. 이게 몇 년 도냐. 지금 뭐 개발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5년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놓고 물갈이가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이게 좀 애매해요. 이 시점에서 과연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는가. 지금 서울 시내에 나와 있는 그 다른 분양 사업들 같은 것들을 좀 더 빨리 그 통과시켜가지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사업 수익성을 낼 수 있게 해주면서 좀 더 공급을 활성화 시켜주는 쪽이 좋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분석 체계 수립 단계. 그럼 이제 정책 효과 항목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항목 평가, 이전 소득과 이중 계산, 뭐 이런 것들.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시면 제가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릴게요. 계량 분석 범위. 계량이 가능한 거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그럼 공원이 있으면 프리미엄이 붙고 이건 사실인데, 그걸 계량화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정량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시장제에서 공원이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만의 프리미엄이 있어가 있는데, 그게 강남공원하고 강북공원하고 같냐? 그건 또 틀리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의 그 계량 분석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분석 구조의 설정, 그 다음에 민감도에 따라 파라메타 선정.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민감도라는 게 뭐 사회적 저항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이거를 할 거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 가끔 요새 뉴스 보면 싸움을 하는 게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서민들이 느끼는 거와 맞는 자료가 솔직히 좋은 자료겠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료 수집 단계는 분석을 위한 실제 자료 수집 단계, 그 다음에 정책 분석 실시 단계는 정책 효과, 비용, 편익, 수익을 하고 효과 실적으로 측정하는 단계.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뭐 주민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정도의 그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요구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계량할 수 없는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자의 최소한 정성적인 수준에서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그런 거죠. 이게 강남, 강북, 아까 공원에 대한 인지 그 프리미엄에 대한 효과, 그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럼 우리가 개발하려고 그러는 그 전체적인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체적인 크기를 비교하고 입지 조건이 비슷한 다른 지역에 있는 뭐 한 군데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안 먹힐 거죠. 한 뭐 강남도 있고 강북도 있고 좀 뭐 분당도 있고 이런데 몇 군데를 측정해서 평균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가 나온다를 정성적으로 만드는 거죠. 계량화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보통 어느 정도 단지의 크기고 어느 정도의 공원 크기였을 때 입지 조건이 비슷하다면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뭔가 이제 4학년 학생들이 자료 조사하고 이럴 때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죠. 교수님이 물어봤을 때, 야, 이거 왜 이래? 그러면, 예,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러고 단 한 가지의 자료만 갖다 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한 가지 자료를 갖다 낼 때는 그 자료가 정확한 건지, 공공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뭐 인터넷 자료 이런 거 말고, 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인지, 아니면 무슨 연구원에서 이제 그 발행한 자료인지, 아니면 뭐 박사 논문에 있는 자료라든지. 왜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교수님들이 검증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객관적이나 논문집에 실린 자료를 쓰셔야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는데, 급하다고 그냥 아무 자료나 갖다 넣고 교수님이 물어보시면 예, 여기 자료는 이런데요. 그럼 그 자료를 네가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써야 될지 또한. 다음에 이제
경제성 분석 5단계 마지막 선택 결정 단계, 그때 말씀드렸죠. 대안 편익과 대안 비용이 커야지 그 다음에 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같거나 적으면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안 편익도 1안, 2안이 있어서 어느 게 더 좋은지에 관한 것도 1대안이 좋은지 2대안이 좋은지, 우리가 대안이라는 거는 항상 2개 이상이 되어야지 2개 이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네. 다음에 요번에 7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재원 조달. 그리고 요번 주는 조금 일찍 끝내 드릴게요. 여러분, 뭐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줄여서 수업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쓰시면 뭐 어느 정도 잘 들을 거예요. 제가 뭐 그리고 요번에 평가는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비교 평가를 안 하고 절대 평가로 했거든요. 어느 선을 넘으면 이렇게 제가 점수를 줄 수 있었는데, 요번에는 어찌 됐던 간에 이제 비교 평가를 하게끔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적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 점수, 여러분들 글 쓰는 거를 보시면 이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장 시작해 볼게요. 자금 조달, 파이낸싱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러면 우리가 흑자 지출 단위 가계, 그 다음에 적자 지출 단위 기업,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주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까요? 주식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모으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직접 거래를 하느냐, 뭐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좀 힘든 사항이죠. 단위도 적고 뭐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자금을 댈 수 있는 거는 제 금융권, 암시장, 뭐 사채시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뭐 자금을 투자해서 고액으로 이자를 받거나 뭐 이런 방식이 되겠죠. 우리는 주로 어디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죠. 어떻게? 가게에서 잉여 자금을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 은행에 남기고 있죠. 그럼 은행은 얘도 수익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을 하죠. 담보를 잡고, 아니면 여기 있는 뭐 토지나 이런 걸 이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는 거예요. 뭐 기업이 이윤을 잘 낸다. 그럼 직접적으로 주식 시장에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제일 빠르죠. 이 은행에 대출 이자를 안 내도 되고 자기 신용 거래 쪽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뭐 방식이에요, 그게.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어요. 의미는 무엇이냐? 지분금융이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하여 자기 자본을 만드는 것. 그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권, 뭐 채권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우리 회사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그럼 나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요새 한 6만 원 하는데 샀다. 한 주를 샀어요. 그럼 한 주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매년 분기별로 한, 한 50원에서 얼마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 통장으로 넣어줄 거예요, 아마. 수입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 주셔서 이 정도 수입을 냈습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의 보고를 하고 매년 이익금을 배분을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고, 종류는 신디케이트, 리츠, 조인트 벤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부동산 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쪽의 회사들을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란 뭐냐? 채권을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 남의 자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저당금융, 신탁금융, 담보신탁이 있죠. 그래서 뭐 본인이 그 사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잡힌다거나 신탁을 한다거나, 저당금융은 땅을 담보로 잡힌다거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금융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것이죠. 종류는 신디케이트, 리츠, PF, 프로넥션, 파이낸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게 있고, 소비금융이라는 거는 개발되어진 부동산을 소비하기 위한 자금 조달. 개인 투자자들이 요새 분양권 가지고 다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해? 은행에 자기가 살 집을 담보를 잡혀가지고 중도금,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돈을 다 내죠. 그러면 어찌 됐던 간에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금융권이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는 그걸 대출을 받은 만큼 이제 뭐 얼마의 가등기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채권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주택 저당 금융, 고정형 금리가 있고 변동형 금리가 있고 주택 담보가 있죠.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은 고정금리는 거의 없어요. 요새는 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제 구분을 해보면, 자본의 성격은 자기 자본, 주식 같은 건 자기 자본, 채권 타인 자본이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지위는 주주,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주주는 어떻게 배당을 아까 받는다 그랬죠? 채권 어떻게 이자를 받는다 그랬죠? 상환은 어떻게 상환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주식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챙기는 것이고, 채권은 만기일에 꼭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회사 상태가 좋거나 이러면 거의 대부분 주식 형태로 발행을 하겠죠. 근데 부동산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채권 발행을 해요. 신디케이트,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지분형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과 부동산 전문가의 역량이 투자한 그룹의 일종인데, 이거 하다 손해보신 분들 꽤 많아요. 문제는 소액 투자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미리 건물을 선점하고 그거를 이제 투자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좀 지금 얘기는 그렇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지. 리츠라고 이제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의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모받고 직간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주주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것이죠. 자, 리츠, 신디케이트보단 리츠가 좀 더 안정적이겠죠. 왜? 주식을 발행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관이 안정적이고 여지껏 이제 수익 사업을 잘 내던 데가 아니면 어, 주식을 발행한다고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주를 사겠냐? 아니면 저기 뭐 동일 DNC 뭐 이런 주식을 사겠냐? 딱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 네가 100억이 있어. 어느 주식을 살래? 그럼 전부 다 삼성전자주를 산다 그러겠죠. 왜? 거기는 좀 이름 있고 여지껏 성과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니까 리츠가 그렇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파이낸싱이란 도시개발업자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아까 대부분 채권을 발행한다 그랬죠. 자, 저당권을 대출기관으로부터 설정을 해요. 내가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어떻게? 요 전에 배웠던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막 그 가서 발표도 한번 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오케이, 너 대출해 줄게. 안전한 것 같다. 뭐 사업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자와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 금융기관 이렇게 나누어져요. 왜? 이게 단위가 작으면 대출기관이 한 번에 투자할 텐데 이게 뭐 몇백억 단위이기 때문에 대출기관 하나가 잘못했다가 이게 무너지면 이쪽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기관하고 신탁회사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걸 감시하기 위한 장치죠. 부동산 신탁회사라는 거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소유권 이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먼저 해줘요. 그 다음에 신탁 증서를 받아줘요. 야, 이거 얼마짜리 신탁 증서를 해줄게. 니네 이거 가지고 사업해봐. 그러면 이제 신탁 증권의 질권 설정을 한 다음에 대출기관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을 이제 선택하느냐? 대출 금융기관이 매번 여기서 무슨 사업의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데 금융기관이 매번 가가지고 이게 얼마가 필요한지 이거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신탁회사라는 데가 보통 뭐 큰 보험회사는 아니고 이런 좀 공공기관 비슷한 성격의 지닌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야,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탁증서를 네가 발행했는데 너 이거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나 너한테 이제 그 대출 상환에 대한 담보 설정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도시개발업자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거죠. 금융에 대한 걸. 그래서 뭐 비용이 좀 들더라도 대출기관에서는 그게 좀 안정적이니까 이러한 방식을 되게 채택하려고 해요. 직접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뭐 건물 한두 개 짓는 거 뭐 한 10억, 20억짜리는 상관없는데 이제 몇백억에서 뭐 조 단위 넘어가면 몇천억 단위가 되면 이제 금융기관도 이제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신탁 회사를 통해서 좀 책임을 한 번에 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식으로 금융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비소금융, 사업주에게 상환권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부외금융은 재무상 부채로 잡히지 않고 채무 수용 능력이 있는 재고. 자, 어, 내가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공장을 늘리려고 옆에 땅을 사고 뭐 공장을 짓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해요. 지금 현금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받죠. 근데 어, 쭉 봤더니 아 얘가 좀 뭐 이게 비용을 과하게 청구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야 근데 넌 지금 뭘 믿고 이렇게 내가 널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 우리가 지금 생산해서 지금 재고로 쌓아 두고 있는 저 물건들 지금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이 금액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것도 있으니 뭐 부담 갖지 말고 나한테 빌려 달라. 저것만 다 팔아도 얼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부채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뭐 저 정도 갚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은행에서도. 그다음에 위험 분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아까 뭐가 있었죠? 뒤쪽에 부동산 신탁 회사가 있었죠. 그런 거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를 더 걸어 놓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그쪽에도 이제 이자 비용이 금융 비용이 나가고 대출 기간에도 이제 금융 비용이 나가죠.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죠. 금리가 높고 수수료 부담이 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PF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뭐라 그러지? 이 재건축 사업이나 뭐 이런 걸 실시했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게 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부담금이 높아질 뿐이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PF에 보면 사업주가 있죠. 시행자. 이게 대체로 누구예요? 주택조합이 되겠죠.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토지 매입이라 있는데 토지의 권리를 다 이 사람한테 우리는 그 조합원의 형태로 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하나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전부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업 진행, 이 사람이 설계 및 인허가 사업 진행 같은 걸 다 하게끔 되죠. 그럼 프로젝트 회사가 있고 명목상 사업 주체, 여기는 시행사죠. 참 사업주 잘못 얘기했네요. 프로젝트 회사 명목상 사업 주체가 여기가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공사 지금 보증 책임 준공을 해야 되고 수요자 우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뭔가 아파트를 살 사람들. 그러면 봅시다. 사업주 시행사는 어떻게 투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 회사에. 그 다음에 이익금을 배분해 줘야 돼요. 우리 프로젝트 회사는. 그 다음에 수요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나중에 양도해서 등기를 하게끔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회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지, 대금을 받아서 대출금 상환을 해야지
등기해도 좋아 이렇게 풀어줄 거 아니에요. 얘가 벌써 그 가등기나 뭐 이런 거를 해놨을 텐데. 그 다음에 대출 및 감독을 해요. 투자관리 대출 감독. 그 다음에 시공사는 프로젝트 회사는 공사 대금. 그 다음에 공사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책임 준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뭐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뭐 대충 이러한 구조로 PF가 구성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프로젝트 회사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개발금융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포함해서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자기 자본은 뭘까요? 조합원이 내놓은 땅. 타인 자본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끌고 온 돈. 이 개발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조달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개발 사업 및 사업 추진을 할 때 주체가 제공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공급자 금융이라고 보시는 거고, 개발 사업의 수혜자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요 금융과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수요 공급자는 이제 별개의 금융기관과 별도의 그 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가 다 된 아파트를 이제 중도금과 상환금을 이제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돈을 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중도금 때 은행에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다 분양을 했어요. 우리가 현금 1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없죠. 뭐 한 내 돈 5억에 뭐 맨 처음에 중도금 때 3억 원, 그다음 말기 때 2억 원 이런 식으로 나는 대출을 하겠다. 왜? 이게 한 달에 1억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나눠서 낸다는 것도 이 자금에 대한 흐름에 여유를 갖기 위한 거죠. 한꺼번에 5억을 빌리면 그 이자 비용이 되게 세겠죠. 매달 나가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도금 상환 때 얼마, 그 다음에 완납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이거는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개발이지 이게 개발 금융으로 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금융 이제 돈은 아니라는 거죠. 금융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약 3, 4년 기간 동안의 건설에 필요한 전체 개발 비용이나 일부에 대한 단기이자 지불 공급체 등을 지칭하는 건축, 교량, 금융 또 건설 금융 등이 있는 거죠. 뭐 교량 금융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몇 년간 어떻게 해서 이걸 거덕 뭐 개발 비용을 회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 갈 때 달에 한 번 가는데 막 7천, 8천 원씩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잖아요. 이게 뭐 하루에 한 번 가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금융 비용에 대한 회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금융을 3, 4년 동안 하게 되는데 뭐 5년 동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개인이 이 비용을 다 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뭐 그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발기인 5명 이상의 뭐 추진위원장 1명, 감사 1명 뽑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1명 이 사람들은 다 유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조합 설립 전이기 때문에 여기 조합장이 되면 한 달에 얼마씩 뭐 350씩 월급을 받게 돼 있어요. 판공기비는 500 이상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얼마, 그 다음에 거기 일할 수 있는 여직원 1명 이렇게 딱 3명이 유상으로서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찌 됐던 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까지 갈 때까지도 이런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야 내가 뭐 자발적으로 가서 하겠다.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발기인들 중에서 뽑아서 대신 나중에 난 이거를 뭐 조합장을 진출하겠다. 감사를 이제 진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가겠죠. 그래,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때운다 치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 다 일일이 사인받고 이런 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간행물은 무조건 등기 비용으로 붙여야 돼요. 뭐 한 1000세대 정도 2000세대 정도 되는데 한번 등기 발송하려면 등기 비용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아세요? 아무리 간단한 공보물이라도 최소한 뭐 한 100, 200은 들어요. 그러면 뭐 총회 소식이라던가 뭐 사업이라던가 뭐 우리가 시행사 시공사를 어디가 지금 경합이 붙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하려 그러면 이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최소한 인건비 빼고도 한 150, 200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개인이 다 충당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들 아니다 그러지만 여기 시행사가 붙어가지고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시행사는 그러면 직접 돈을 받느냐? 그렇게 돈을 못 받죠. 보통 시행사랑 시공사랑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돈을 내려서 그 요새 한남동에 문제가 됐던 게 시행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돈 뿌려가지고 문제된 거잖아요. 시공사 선정할 때 뭐 누구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되게 현금 살포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못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돈을 내리느냐? 건설사에 있는 철거 업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철거 업체들에게 돈을 내려서 시공사 쪽으로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뭐 불법의 세계인데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철거 업체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은 거기가 재개발을 가능한 지역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건설 작업 전문가, 뭐 마케팅비, 자금 제세와 개발 과정에 포함된 임시 비용. 임시 비용에는 뭐 법률 자문비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음, 그리고 이제 지분 조달과 부채 조달 개념. 자, 민간은 부동산 개발 시에 통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비용, 토탈 프로젝트 코스트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막대한 선자금이 투입돼요. 왜? 땅 매입 비용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철거 비용. 이 사람들 다 내보내려면 이주 비용, 뭐 철거 비용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시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런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공사에서 뒷돈을 내려서 이 철거 쪽에 미리 돈을 내려서 이렇게 돌리게끔 하는 거죠. 부동산 개발 금융이란 부동산 매입과 개선을 통해서 수익 증대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적절한 구성으로 소요 지급을 확보하는 것. 저는 이렇게 그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해서 자기 자본의 증가와 타인 자본의 적절한 구성으로 뭐 이익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솔직히 이걸 가리키면서도 이번 정부나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서는 이 개발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도둑놈이나 사기꾼 막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됐던 간에 당연한 그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 공공성을 들이대서 어, 이익을 환수하려 그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율성과 보장을 해주는 거 최소한의 규제로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무조건 막는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여기 막았더니 저기 땅 아파트가 오르고 저기 막으면 또 딴 데가 오르고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업의 공개 증자 주식 발행 주식 수가 증대되면 자금 조달 유입이 증대되고 지분 조달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건 뭐 외국 얘기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회사가 뭐 이렇게 큰 회사가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주식을 통해서 뭐 매매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한 동을 샀다가 문제돼서 그러면 그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이나 개발에 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타개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차입금과 채권 발행 등으로 부채 방식에 의해 자유입금 이런 부채 조달 방식. 우리는 대부분 요걸 사용하고 있죠. 채권 발행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신탁회사로부터 신탁증서를 받아서 그거를 제출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금융이 부동산 금융은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보시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 자금 조달의 수단의 장단점 비교.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분 조달 방식은 아까 뭐 주식이랑 같으니까 원리금이나 이자 상환 부담이 없죠.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민감히 영향을 받고 조달 규모나 소유주 주본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부담금을 내게 되죠. 주주들은. 우리가 이익을 못 봤으니까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개인이 얼마씩 더 내놓으시오. 이게 자부담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공개 매매 유통시장이 이게 그 발달되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개발을 하려 그래도 그 부동산 뭐 우리 주식회사야 그러는 부동산 회사들도 이렇게 주식을 팔아가지고 인지도 있게 자금을 끌어모을 정도는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 활성화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롯데캐슬 뭐 레미안 이래도 강남이 아니면 안 팔리는 경우가 같은 거죠. 기업 가치가 어디에 아파트도 어디에 짓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채 조달 방식으로 많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뭐 차입 여건만 충족되면 차입이 가능한 거죠. 뭐 대출 담보만 확실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니까 기업의 이자 비용에 대한 손비가 안정되어 금융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 단점에 보면 원리금 상환 부담 어쨌든 가능은 하지만 가능이 될 확률은 없고
부담이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항상. 그다음에 과도한 차입 비중은 기업의 재무성 악화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무 건전성을 갖기 위해서 뭐 최대한 뭐 지급 비율이나 이런 걸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 거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이제 비용상의 애로가 존재한다, 요런 것들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부채 조달 방식, 자금을 빌려서 운영 자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 조달하는 거죠. 이자 비용과 조세 효과 때문에 선호되고 있고,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죠. 왜? 담보만 확실하면 언제든지 돈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 효과라고, 지렛대 효과죠. 이게 뭐 운전자금을 간단하게 뭐 몇 달 요렇게 빌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장기화되거나 너무 올라가면 지렛대가 받침목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쉽게 넘어가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큰 힘이 들게 되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잠시만요. 쉽게 해서 지렛대가, 그림을 못 그려. 지렛대가 받침목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아무리 무거운 물건이 있어도 쉽게 들겠죠. 근데 받침목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걸 들기가 더 힘들겠죠. 그냥 굴리는 것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그 단기간 뭐 잠깐 빌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지렛대 효과라는 거고, 재무 레버리지 효과, 그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느 정도의 돈을 빌리느냐, 큰 돈을 빌리느냐,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느냐가 지렛대로 이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타인 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영업이익에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그 원천에 대해서 특정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이론이고요. 기업은 역선택 비용, 자본 조달을 원천부터 선택하게 되므로 자금이 필요할 때 내부 보유자금, 부채 조달, 마지막으로 주식 발행을 선호한다. 아주 쉽게 얘기해, 기업이 지금 돈이 필요해요. 이제 물건을 생산해서 너무 잘 팔리는데 대금이 좀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팔린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팔린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해외로 팔았으면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데 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돈들 있죠. 내부 자금으로 어떻게 일단 조달을 해본다. 그 다음에 부채 조달. 쉽게 일단 뭐 땅을 담보 잡혀, 야 공장 부지 담보 잡혀서 어느 정도 해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발행을 선호한다. 왜 그러느냐? 주식을 발행을 하거나 이럴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을 발행을 하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업은 당장 오늘 내일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동산 쪽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 개발이 이게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5년간만 하고 이 프로젝트는 없어져요. 주식을 발행해서 5년 안에 이걸 다 쌍 없앤다? 이게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는 자본 이제 조달이 선택하게 되는 게 PF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대리인 이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 수탁 책임을 가진 경영자들이 주체를 가지고 주주들이 원하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보다는 기업의 외형적 성장, 매출액을 극대화 혹은 경영자의 사적 이득을 추구함으로써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 지금의 우리나라 대기업을 보시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분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 그게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그 제일모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을 이제 합병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죠. 사모펀드에서 제기를 해서 어, 한번 세상에 불거진 이런 이론들이죠. 이제 기업에 있는 경영자들이, 그러니까 소유자와 경영자가 거의 일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익만을 챙길 것이냐에 대한 이론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릴 것이고요. 뭐 시간이나 이런 거는 제가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한 주 보내시도록 하세요. 아, 이번 주 단어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주 단어는 힐링으로 할게요. 힐링.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코로나 사태 건강과 그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힐링으로 하겠습니다.